2월 4일 금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월 마켓 서비스업 PMI 지수가 51.2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3만 8천 명으로 나타나면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4분기 비농업 노동 생산성이 6.6% 증가하면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고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3월에 종료하기로 계획했습니다. OECD는 12월 중 OECD 회원국의 인플레이션이 6.6%로 집계됐다며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3월 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우존스의 전문가들은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오미크론 영향이 단기적이라며 빠른 회복이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EU 집행위가 가스 공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현지 시간 목요일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수요일 시장까지 4거래일 연속해서 강세 랠리를 이어가서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가 전일 구글과는 다르게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장중 25%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밤사이 나온 자세한 소식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마감을 앞둔 미국 증시 시황과 ETF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강수민 그리고 이엔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수민 캐스터, 미국 증시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간 2월 3일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미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던 3대 지수가 5거래일 만에 일제히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가 1.1% 하락하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9%로 낙폭이 가장 크고 S&P 500 지수도 2.0%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0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허니웰이 6%대, 또 세일즈포스와 머크가 4% 넘게 떨어지면서 편입 종목 가운데 낙폭이 가장 큽니다. 7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가운데 낙폭이 가장 큰데요. 두 가지 악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메타의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이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1.8%를 넘어선 것이 기술주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빵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나 메타의 낙폭이 가장 눈에 띄고 또 오늘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아마존도 현재 7%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도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3% 넘게, 또 퀄컴과 브로드컴이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시장이 빠르게 하락할 때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도 살펴봐야 될 텐데 현재 1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회의 그리고 경제 지표를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월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거의 모든 섹터가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주만이 약간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상대로 커뮤니케이션주가 6%대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임의 소비재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고요. 오늘도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입니다.
메타의 4분기 주당 순이익과 사용자 수가 시장 예상을 밑돌았고요. 또 1분기 매출 전망치도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주가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메타는 애플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또 틱톡의 인기 상승으로 올해 매출이 100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고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오늘장 주가가 26%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메타와 함께 광고 매출에 의존하는 다른 커뮤니케이션주들도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냅이 무려 23% 떨어지고 있고요. 또 트위터의 주가도 보시면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키방크는 스냅과 트위터 그리고 핀터레스트의 목표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마진 압력이 다가온다는 전망이고요. 오늘장 핀터레스트도 9% 넘는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도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사용자 수 증가 전망치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오늘도 주가가 1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스포티파이의 4분기 매출과 매출 총이익 그리고 월별 활성 사용자 수가 긍정적이라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T모바일도 실적을 공개했죠. 매출이 시장 예상을 하회하긴 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했고요. 또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이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T모바일의 향후 현금 흐름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최선호주로 다시금 선정했습니다. 오늘장 1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머크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지난 4분기에 몰누피라비르로만 9억 5,200달러 매출을 올렸습니다. 머크는 올해 50에서 60억 달러 규모의 치료제를 판매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와 상관없이 오늘장 4%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성장주로 분류되는 이 전기차 업체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업체들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프리마켓에서 3% 가까이 떨어졌고 장중에 다행히 플러스권에 머물긴 했지만 현재 또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또 리비안도 모간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지만 주가가 오늘장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모간 스탠리의 최근 고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투자자들이 루시드 대신 리비안을 구매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루시드도 오늘장에서 1% 현재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의류업체 갭 살펴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가 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통적인 소매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갭에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오늘장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되고요. 현재 WTI는 2% 상승하면서 90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도 1.6% 상승하며 마찬가지로 9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3영업일 연속으로 상승하던 금 가격이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되자 오늘장에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0.2% 하락하며 1,80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이은 캐스터가 ETF 시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ETF가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종목인데요. 안티캐시우드 ETF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포진된 캐시우드의 아크이노베이션도 따라서 약 5% 정도 내리고 있는데요. 아크이노베이션 ETF를 역으로 따라가고 있는 SARK는 한편 오르고 있습니다. 티커명 SARK인 터틀캐피탈 쇼틀 이노베이션 ETF는 터틀 택티컬 매니지먼트에서 운용 중인데요. 현재 4.41%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락 ETF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하락 ETF는 메타버스와 우라늄 관련 ETF입니다. 먼저 메타버스 ET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듯 페이스북인 메타가 크게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오자 약 26% 정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르면 메타버스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부인 리얼리티 랩스의 2021년 손실이 10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소식의 여파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와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인 엔비디아도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약 3.9%, 로블록스는 약 6.7%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의 비중이 높은 메타버스 관련 ETF도 약세 보이고 있는 건데요. 티커명 METV인 라운드힐볼 메타버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6.10%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METV의 티커는 원래 META, 메타였는데요. 지난 1월 31일 티커를 METV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어서 우라늄 관련 ETF입니다.
우라늄 가격은 오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로 촉발된 공급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점이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또 어제 유럽연합이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는 규정을 확정해 발의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회원국 간 견해 차이가 크고 또 환경단체 반발 또한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도입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비관론 역시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우라늄 관련 기업인 넥스젠 에너지는 현재 약 4%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관련 ETF 살펴보겠습니다. 티커명 URA인 글로벌X 우라늄 ETF는 미래에셋의 글로벌X에서 운용하고 있고 우라늄 관련 기업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현재 4.14%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어느새 유가가 90달러 선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오펙 플러스는 하루 40만 배럴씩 원유를 증산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시소는 유가를 누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산유국들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어 올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도박할 수 있다는 월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는데요. 또 현지 시각 2일 세계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인 나타샤 커버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심해지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원유 관련 ETF 알아보겠습니다. 티커명 USO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 LP는 전 세계 원유 ETF 중 규모가 가장 큰데요.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WTI 단기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운용 보수는 0.79%이고 원유 외에도 달러를 약 27%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규모가 큰 ETF는 티커명 DBO인 인베스코 DB 오일 펀드 ETF입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USO와 마찬가지로 WTI 선물 가격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운용 보수는 0.77%인데요. DBO의 경우 콘텐고 상황에서 롤오버 위험을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콘텐고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DBO는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높은 상황으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WTI 선물 가격을 따라가는 ETF를 알아봤는데요. 엑소피와 엑셀리 등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생생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최보아 외신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보아 캐스터 오늘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금 금리와 한계 대출 금리 역시 각각 마이너스 0.5%와 0.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1분기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대응 채권 매입 속도를 전분기보다 낮추고 내년 3월에는 1조 8,500억 원 규모의 대응 채권 매입을 중단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침체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것을 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일회성 요인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세가 연말에 잦아들 것이라는 기존의 관념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금리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23년 초 ECB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중기 목표치인 2%에 안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해 1997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이날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0.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린 건데요. 영란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연달아 올린 건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물가 상승률이 곧 7%를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9명의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중 절반가량인 4명이 금리를 0.75%로 더 높이 올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연준 역시 3월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메타가 26% 넘게 폭락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어닝 쇼크입니다. 현재 시간 2일 메타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메타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 떨어졌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지만 지출 비용이 급증하면서 순이익이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주당 순이익도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페이스북의 주요 실적 지표 중 하나인 일간 활성 사용자도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겹쳐져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애플이 아이폰의 개인정보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면서 온라인 광고 영업 활동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의 유입이 어려워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의 재산은 240억 달러가량 증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만약 부진이 지속된다면 2015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주커버그가 전 세계 10대 부자 명단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타의 저조한 모습은 앞서 애플과 구글이 양호한 실적으로 반등을 이끈 기술주에도 다시금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포드가 전기차 부문에 대한 투자를 최대 200억 달러까지 늘릴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공장을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는 데 향후 5년에서 10년간 100억에서 200억 달러를 들일 예정입니다. 포드는 지난해 5월 2025년까지 전기차 부문에 3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계획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드는 전기차 사업의 일부를 분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산 대수가 적은 전기차 모델 사업을 분사한다는 내용인데요. 대량 생산 모델에 집중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드는 또 배터리 화학, 인공지능 그리고 전기차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다라고도 전했습니다. 현재 CEO인 짐 팔리가 취임하면서 포드의 전기차 체제로의 변신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포드의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포드는 2024년까지 전기차 생산 대수를 60만 대로 늘리고 2030년에는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늘릴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안전벨트 경고음 문제로 81만 7천여 대를 리콜합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리콜 대상 차량에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출발할 때 울려야 하는 경고음이 작동을 하지 않아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특정 상황에서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해당 문제와 관련된 충돌 사고나 부상에 대해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이 발견을 인지하게 됐고 이후 자체 조사를 거친 뒤 리콜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미국 내 차량 약 5만 4천 대를 리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FSD가 정지 신호에서 다른 차량이나 행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차를 완전히 멈추지 않고 속도만 약간 줄여 그대로 주행하는 롤링 스톱 기능이 교차로에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또 테슬라의 전기차가 고속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저절로 작동해 급제동이 걸린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 역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그간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선전해온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또다시 소송을 당한 상태라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유가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날 한때 WTI는 2% 넘게 상승해 90.23달러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WTI가 90달러를 넘었던 때는 2014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브렌트유도 1.7%가량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91달러 선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지난 1월 이미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제유가는 2020년 4월에 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이후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 사이에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WTI는 2021년에는 50% 이상 상승했는데요. 올해는 거의 20% 이상 올라섰습니다. 유가가 꾸준히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월가는 유가 100달러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 겨울철 낮아지는 기온과 잠재적인 생산량 감소도 한몫을 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유형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5개국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존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와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변이를 일으킬 잠재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진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WHO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세계 57개국에서 확인됐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은 더 높지만 증상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WHO는 유럽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 자연 감염에 따라 이 면역력이 높아지는 데다가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전파력이 낮아진다는 것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장려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먹는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로 잘 알려진 머크도 지난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올해도 50억에서 60억 달러 규모의 몰누피라비르를 판매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머크는 지금까지 판매는 대부분 미국, 영국, 일본에 집중됐다라면서 올해는 미국에 무려 310만 회분의 약을 공급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25개국에 400만 회분의 약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머크는 자사의 약물이 사망률을 90%까지 낮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